잠시 뒤에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7차 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립니다. 네, 자, 오늘은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요. 특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갔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최준영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특검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법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출석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 2004년까지만 해도 탄핵소추단을 이끄는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의자로 영어의 몸이 됐다라는 점에서 인생 전락을 볼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체육 관광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무렵에 초대 이 박근혜 정부의 그 문화체육부 장관을 했던 유진영 전 장관이 나와서 실체적 진실을 상당 부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언론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체적 진실을 더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아는 이상으로 상당 부분 그 당시에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유진년 전 장관이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 있었던 그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오늘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최경희 전 총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최경희 전 총장, 이대는 지금 정유라의 특혜 입학과 또 그리고 학사 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모두 지금까지 4명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는 모든 사실을 부인을 해왔거든요. 부인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최순실 씨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만났던 얘기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서 진행됐던 상황들이 당시에 지금 이번에 구속이 된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사를 받았던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경희 전 총장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부인이 실제적 증거와 당시의 정황 그리고 이 특검의 조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법원도 이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인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얘기뿐이지 나머지 구체적인 정황, 증거, 증언 그리고 증인들의 여러 가지 진술과 이 다른 부분은 다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부의 그런 판단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그 이대의 입시 관련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부인했었던 게 이제 최순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조직적으로 이화여대가 정유라의 입학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공모를 하고 힘을 써준 거에 대해서 모두가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구속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의 그걸 본 특검의 그 반응이 저는 아직 잊을 수가 없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뻔한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뻔한 것을 가지고 아니다 모르다라고 했더니만 결국 이 국회에서 지금 그 위증으로 고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부르면서 사실 핵심적인 것은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입학의 특혜라든가 어떤 그 학사학위의 특혜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 국회 증언감정법상의 위증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언론에도 나오듯이 우리나라 고위층 어떤 리더층의 어떤 진실 불감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큰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그 어떤 기조를 가지고 결국 이미 많은 교수들이 지금 구속됐기 때문에 결국 최정점에 있는 학교의 가장 권한이 큰 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은 결국 정해진 수순이었고 여러 가지 객관적 증언과 관련자의 증언의 그 진술에 따를 때는 사실 오늘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어떤 그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영장에 개입한 내용, 그 적시한 내용이 업무방해 혐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학세 특혜에 개입
개입한 혐의를 적용한 건데 그렇다면 오늘 이대 전 총장의 이런 구속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최순실 씨가 이 학사 특혜에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에서 계속 지금 6차례, 7차례 불렀는데 12월 24일 한 차례만 그 최순실 씨가 출석하고 계속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요청을 했는데 그 체포영장에 기재된 죄명이 바로 이 그 딸 정유라에 대한 이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최경희 총장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분명히 최순실 씨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기재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최순실 씨의 어떤 이 이화여대 입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특검에는 10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조윤선 전 장관도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모두 이 두 분 모두 이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조사를 지금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또 유진용 장관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또 밝히면서 이제 오늘 조사가 상당히 큰 고비를 맞고 좀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제 유진용 전 장관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헌법을 사실상 파괴한 정말로 엄청난 범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것들을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다. 그리고 그 당시 정황을 밝혔고요. 사실 어제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문화체육부 함께 있었던 직원들이 정말로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그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굉장히 직원들이 괴로워했고 좀 선처도 바란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언론과 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내용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구체적인 과정들, 이것이 얼마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미 검찰에서도 유진용 전 장관은 진술했었고요. 어제 특검에 출석해서도 다양한 얘기들 언론에 밝힌 거 이상으로 아마 구체적인 정황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박 대통령과의 2차례 대면 보고가 있었고 그 마지막 2번째 보고에서는 이렇게 많은 10,000명 가까운 인원들을 이렇게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반정부식으로 만들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면서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명했던 직접 그런 보고 얘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유진용 전 장관 그리고 문화체육부 직원들이 그리고 뭐 차관이라든가 지금 많이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 특검이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조사를 할 텐데요. 뭐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50년 이상 이런 뭐 중앙정보부라든가 검찰총장 또 법무장관을 하면서 법적인 감각이 탁월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얘기를 지금까지 부인해 왔었기 때문에 쉽게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김기춘 전 실장 오전 10시에 이제 특검에 소환이 됐기 때문에 잠시 뒤면은 도착을 할 예정인데요. 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자신이 아예 모른다라고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진술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김 전 실장이 형사법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형사법 석사 박사 과정을 했었던 것이고 미스터 법질서라고 했는 부분이 결국 그걸 몰랐다.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걸 가지고 이 법무실장이 비서실장이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다르게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얘기했는 그 기록이 이 형사 기록, 이 형사 재판에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떤 진술을 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에 가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결국 전체적인 어떤 예측은 진술을 여전히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여전히 없지 않다. 왜냐하면은 전에 청문회에서 했듯이 내 가슴에 지금 쇠침이 뭐 7개, 8개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맞습니다. 결국 본인의 어떤 구속영장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나 어떤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조금 밝힐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이 특검이 어떤 식으로 고도의 수사 기법을 통해서 이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느냐. 이 오늘 한 판이 오늘 지금
그 10시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좀 눈을 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춘 실장이 그렇다면은 그 자신이 블랙리스트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해명, 법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해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그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상 공직에 있었습니다. 법무장관부터 해서 이 모든 어떤 그 입법, 행정, 사법부를 다 안 거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문학의 정책의 기조가 이른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큰 원칙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그 청와대에서 결국 지원하는지 여부에서도 나름대로 그 영향을 미쳤고 거기다가 간섭까지 했다는 점에서 네. 이와 같은 문학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조를 몽땅 허물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진현 전 장관이 하는 말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30년 이상 되돌렸다는 말은 바로 그 점을 네. 뼈아프게 찌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유진영 전 장관이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 가운데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또 그리고 자신은 박 대통령을 만나서 2번씩이나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대통령이 모를 수 없는 사안이고 또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그 직접적인 얘기를 어제 유진영 장관이 한 것이란 말이죠. 이게 결국은 블랙리스트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정황과 진술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 뭐 특검 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이 이 관련해서 보고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박 대통령 측에서 즉각적으로 이에 관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인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예. 그것이 바로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끝까지 부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이 상황에서 어떤 시인을 했을 경우에는 네.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번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 사안, 뭐 언론사를 이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공격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시를 한 것들이 김영한 고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에 관련된 조사들이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김기춘 실장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이것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이 사안에서 알지도 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춘 실장의 그동안의 법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법적인 노하우 그리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본인의 자세를 볼 때는 마지막까지 부인을 할 텐데요. 그러나 관련된 전직 장관들의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고 또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유진용 전 장관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했던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네. 신년 기자간담회 때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일부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검 조사와 또 이 청와대 관련자들 이런 조사를 통해서 결국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특검의 조사는 계속해서 박 대통령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네, 현장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10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사무실 주변의 상황을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된 뒤에 지난 일요일이었죠. 22일에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 이제 2번째로 소환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정도 첫 번째 구속이 된 그 다음 날 소환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리고 또 이틀 뒤에 또 이렇게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으면 어떤 심경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상당 부분 심경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그 형사 사건을 해보면은 예. 구속영장이 쳐져서 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손을 놓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40년간 특히 법조계에서 거의 최고의 수장이라는 자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을 했었고 법무장관도 했었고 이 국회의원까지 했었고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분이 여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느끼는 상실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본인이
그 부인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떤 객관적인 물증과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진영 그 당시에 이제 그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 차관을 불러서 나한테 직보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차관을 불러서요? 그렇죠. 불러서 그러니까 예. 유진영 장관을 거치지 않고 나한테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직보했다라고 했고 김종덕 장관, 지금 전 장관은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유진영 장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결국 이 김종덕 장관을 통해서 이것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처음에 100명 정도 되는 것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느는 가운데 핵심적인 그 역할을 했다는 이 김종덕 장관이 지금 구속됐다는 점, 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 객관적 사실을 더 이상 모르쇠 하라고 한다고 해서 검찰이나 법원이 그걸 모른다고 할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되 그거의 법적 의미를 다투는 식으로 어떤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현장 화면, 특검 사무실 앞에 현장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0시에 소환이 돼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이 조사 시간으로 정했던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그보다 훨씬 뭐 1, 20분 전에 이렇게 보통 오는데 오늘 김기춘 제가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법률 사무실이 그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 이 설날이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아, 예. 네. 아마 충분히 일찍 출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오는 길에 그 테헤란로가 상당히 막히고 지금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물론 오는 과정에 뭐 접촉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그 명절을 앞둔 상태에서 특히 어제부터 굉장히 이 테헤란로가 아, 그래요? 복잡한 상황에서 예. 밀리고 있는 것으로 좀 제가 좀 짐작하거나 추정할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테헤란로가 많이 그렇습니다. 붐비군요. 실제로 어제는 예. 제가 삼성동에서 이 테헤란로 쭉 거치는 길에 한 20분이면 갈 길을 거의 예. 1시간 네. 넘게 걸렸던 것인데 아마 현장도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도착을 기다리는 특검 사무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 위쪽에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리고 네. 오후에는 현 이사장이죠.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아직 이사장에서 물러나지 않은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예. 그 정 이사장님은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냈습니다라는 의사 결의를 했는데 예. 그 소집 절차와 버티고 의결 있는 거죠, 절차에 지금. 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그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이 그 이사회 결의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이른바 이게 출근 투쟁, 보통 노동자들이 하는 출근 투쟁인데 이사장님이 출근 투쟁을 한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그 의문입니다만 본인으로서는 지금 어떤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는데 네.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업무 방해한다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어떤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들은 그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지금 저 문제가 돼서 이제 해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재단이 다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다 월급도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거 왜 빨리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감정을 따진다면 이미 예. 해체돼서 사실은 공중으로 사라졌어야 될 재단이지만 네. 일단은 재단의 해산 절차가 있고요. 이 절차를 사실은 정부에서는 그런 추진했지 않습니까? 두 재단을 통합해서 다시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재단이 그런 해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런 결의와 충분히 진행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나서서 예. 문화부에서 역할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하지 않고요. 그 과정은 역시 이 상황이 이 최순실 씨 그리고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런 조치를 전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정동춘 이사장의 경우는 사실은 너무 국민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행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도 예.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K스포츠 재단이라든가 미르 재단이 어떤
출발을 했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다 보셨듯이 최순실 씨의 이런 개인적인 야망과 또 박 대통령과의 여러 관계, 이 권력의 농단에 힘입어서 만들어졌던 곳이었었고 대기업들을 통한 강제 모금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억지로 뺏긴 돈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탄생부터 마지막 진행까지도 사실은 부도덕한 그런 상황들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도덕적인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될 텐데 정동춘 이사장의 모습은 국정조사 우리 청문회 때도 봤지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좀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의 마음과 윤리의식, 도덕성에는 너무 맞지 않는 본인의 마지막 버티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예. 자,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량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차량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는데, 예. 네, 자, 최경희 전 총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10시 반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자, 특검 사무실을 출발을 해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좀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순실 씨 왜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쉽게 지원하셨어요. 금품 받으신 거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거 없으세요? 미대 학생들께 말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신경 한번 말씀. 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자, 취재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굳은 표정으로 입도 뻥끗하지 않고 묵묵부답 가만히 서 있다가 포토라인에 잠깐 서 있다가 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기자들이 뭐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했었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경희 전 총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앞서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거기서 이제 변호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 쪽하고 이제 공방을 이제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구치소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재판하고 달리 이 구속 적부심은 재판장의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보통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이 검찰의 피고인에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내지는 영장 실질 심사는 재판장이 기록을 본 다음에 거기에서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묻습니다. 네. 범죄 사실 인정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묻는 절차가 한 80% 내지 90%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 진술 절차를 하는데 이 결국은 이제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 사실과 함께 어떤 반드시 구속돼야 될 필요성을 진술하고 예. 이 변호인으로서는 변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돼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생각보다 이 질문이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요? 예. 서면으로서 이제 변호인으로서는 의견을 충분히 낼 것 같은데요. 현재 알려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업무 방해와 위증이지만 지금 기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예. 과연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어떤 뇌물성 돈을 받았는지 여부 예. 그 문제가 또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예. 아시다시피 최경희 이 총장이 있는 동안에 이 교육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이화여대가 정말 특혜라고 보일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까지 어떤 이화여대의 정유라에 대한 지원과 관련성이 있는 여부까지도 아마 조사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최경희 총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와 같은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급물살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제 10시 반부터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다른 법정에서는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7차 공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증인으로는 내부 고발자죠. 노승일 K스포츠재단의 부장도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데 재판이 지금은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7차 공방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증인으로 K스포츠 노승일 부장이 오후쯤 나올 예정입니다.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씨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 부장은 최 씨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인물인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합병하고 박 대통령이 퇴임한 뒤 통합재단의 이사장을 맡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최 씨가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씨 측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재에서 노 부장과 고영태 전 WK 이사 등을 걔네들이라고 지칭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노 부장은 청문회에서 공개된 최 씨의 통화를 제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내용에는 최 씨가 지인들에게 위증을 지시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녹취 파일을 이번 공판 때 재생해서 최 씨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노승일 부장이 오후에 나오고요. 오전에는 정동춘 이사장이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다니던 스포츠 마사지 센터 원장을 하다가 최 씨가 이사장 자리에 앉힌 것으로 알려진 정동춘 씨가 곧 증인으로 나옵니다. 정 이사장은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욕심을 내거나 자리에 연연한다는 얘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의 이사장 직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이사장은 K스포츠재단 내에서 노 부장과 각을 세우는 관계인데요. 정 이사장은 노 부장이 10차례 가까이 폭언과 폭행 등 여러 가지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재단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두 사람은 최 씨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직함이 없는 최 씨가 재단에서 맡은 역할과 재단 기금을 모은 과정 등에 대해 캐물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7차 공판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출석을 했는데요. 정동춘 이사장. 오늘 노승일 부장이 오후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서로 상반된 증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재판부로서는 지금 뭐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 현장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특검의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아직은 도착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도착한 줄 알고 현장으로 화면을 넘겼는데요.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20분 정도 지금 지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잠시 뒤에 특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특검에 도착하는 상황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다시 오늘 7차 공판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 부장이 오후에 나오게 되면은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여기서 뭐 상당한 부분 서로 입장 차가 노출이 되면서 어떤 진실이 좀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시 10분에 정동춘 이사장, 오후 2시 10분에 노승일 부장이 일단은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이 됐습니다.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있었던 최순실 씨와 의 여러 가지 전횡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특히 녹취 파일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직접 증거를 조작하라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직접 드러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전개됐었고, 최순실 씨가 언제부터 어떤 개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이 어떤 상황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으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반면에 정동춘 이사장의 경우는 최순실 씨에 의해서 임명이 됐고, 그리고 노승일 부장의 이런 여러 가지 증언 이후에 노승일 씨를 해임시키려고 이사회를 열어서 노승일 씨를 해임시키려고 하면서 직원들과 이런 반발을 사는 등 아주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인데요. 녹취록 등이 오늘 틀어지면서 얼마나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들을 재판부가 보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얼마나 상황을 조작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개입했는지, 그런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단의 이 진실들의 증거가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이 시각 현재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네. 김기춘 전 실장이 10시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도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최준정 변호사가 뭐 테헤란로가 좀 막혀서 좀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통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많이 늦는데요? 그렇습니다. 20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평소 때보다 상당히 늦고 실제로 10시까지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한 9시 45분이나 50분 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일찍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늦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정한다고 하거든요. 검찰에 나오는 걸 출정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을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과정에서 출발 자체가 늦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차량이 하나 서니까 네. 마치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도착했는가라고 해서 언론이 봤는데 그렇죠. 예. 제가 살짝 봤더니만 옆에 이제 경찰 독수리 마크가 있는 걸 보니까 예, 예. 네. 이 구치소는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아니고 경찰 차량인 걸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말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 과정에서 늦는 것인지 저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좀 의아하기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장의 취재 기자들이 지금 전해온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느냐, 뭐 여기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글쎄요, 이제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순실 씨처럼? 길이 막힐 이제 최 변호사님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항상 국정조사 청문회도 다른 분들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지금 뭐 안종범 이재만 비서관처럼 아예 잠적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데 네. 당시 김기춘 전 실장은 국정조사 청문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적 절차에는 제가 보기로는 꼼꼼하게 자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출석해서 진실을 얘기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본인이 지켜왔던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 전혀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철저하게 부인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이 진술 태도였거든요. 당시에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제보된 동영상을 가지고 최순실 씨 함께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자 그거 하나만 인정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련하게 이런 여러 가지 법조 관련 지식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과거에 뭐 중앙정보부라든가 초임 검사 때 시절에 그때는 뭐 고문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고 이것이 40년, 50년의 이런 법조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법은 지킨다. 출두해야 될 곳이나 출석할 곳은 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지난번에 출석할 때도 굉장히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경테도 금속테에서 미리 뿔테로 바꾸는 등 이 출석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출석을 거부하기보다는 이분이 출석을 순순히 하려고 했지만 현재 길이 막히는 것이 주요 요인이 아니었을까 한번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길이 막힌다면 아주 지금 테헤란로가 엄청나게 막혀야지 지금 이 정도 늦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10시가 출석 예정 시간이었는데 지금 뭐 25분 넘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특검의 상황은 잠시 뒤에 비서실장이 이제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정치권 소식을 먼저 좀 알아보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탈당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른정당 오늘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엽니다. 네, 이로써 27년 만에 공식적인 4당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오늘 대미 외교정책 포럼에 참석하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만나는 등 대선 주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연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죠. 바른정당 오늘 창당 대회를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창당대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1990년 이후에 27년 만에 4당 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권 주자 경쟁,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바른정당은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을 당대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재경, 홍문표, 이해훈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대했습니다. 오늘 창당대회를 계기로 새누리당 탈당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박순자 의원의 탈당에 이어서 오늘은 홍철호 의원이 내일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탈당 도미노가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바른정당 창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영입에만 열을 올리지 말라고 꼬집으면서 좀 더 개혁적 보수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선거 연령 18세 이하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등 개혁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죠. 아침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김부겸 의원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났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세 사람은 일단 야당이 집권할 경우에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정부를 추진할 야3당 원탁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또 대선주자 연석회의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과 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야3당 공동 경선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부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 경선을 주장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해보고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데 잠깐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에 도착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예정된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문진용 장관이 늦게 본인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시했다고 말했는데 인정하십니까? 대통령께 블랙리스트 지시하셨습니까? 보고하셨습니까?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포토라인을 잠시 쓰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네. 자, 자,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네.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는 모습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자, 호송차를 타고 도착을 했고요. 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오늘도 왔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네. 본인이 무고하다라는 것을 옷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뭐 지금으로서는 계속 결국 그와 같은 옷을 봤을 때 그분의 속마음은 여전히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수의를 입은 상태와 어떤 본인의 사복을 입은 상태는 특검과의 어떤 그 심리전을 할 때에도 상당 부분 유리한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본인으로서는 계속 그 무고함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상태를 보이는데요. 네. 사실 지금 올 때까지는 지금 문진용 장관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올 말했는데 때까지는 결국은 그 변호인이 없지만 실제로 조사를 할 때는 옆에서 변호인이 계속 지금 참여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외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결국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물적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자백을 받아내느냐 이 부분이 오늘 그 봐야 될 그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 특검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이 부분이 오늘 저녁쯤에나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금 블랙리스트를 주도적으로 작성을 하고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보도 가운데 보면은 저 현장 화면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특검 사무실에 그 지금 차은택 씨가 지금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자, 자, 오늘 차은택 씨가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듣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막 그 차은택 씨가 여기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자, 차은택 씨는 오늘 혹시 어떤 조사들을 좀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네.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의 그 재판 어떤 본인 이 포스코 관련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데 강요했다는 그런 혐의 등으로 지금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결국 불렀다는 것은 참고인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 기억에 따르면은 이 차은택 씨가 어떻게 김기춘 비서실장을 알게 됐느냐 그 경위에 대해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이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한번 가봐라라고 해서 갔더니만 네. 거기에 보면 김종 전 차관과 다른 사람이 있어서 네. 삼자 대면을 했다라고 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네. 결국 그 만나게 된 배경부터 해서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차은택 씨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특검은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대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이 그 블랙리스트 작성과 서로 알게 된 이 배경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그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 차은택 씨가 수사와 관련해서 만나는 것은 오늘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차은택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불러졌다면은 대질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문화융성, 이 문화 관련 사업에 있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전반적으로 최순실 씨와 함께 진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네. 문화계와 광고계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재반 사업에 관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적인 사항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몰랐을 리 없다. 예.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우리 국정 전반을 다 총괄을 했고 모든 부분에 개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역점적으로 중점을 두고 했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순실 씨라는 비선실세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와의 상관관계 전반적으로 김기춘 네. 실장이 어느 정도 이 각종 국정농단에 있어서 문화계와 스포츠계를 총괄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네. 있었는지 예. 그리고 두 재단에 대한 사안까지도 이 관여가 됐을 거라는 그런 특검의 이 그동안의 기존 조사들을 더욱더 확인하고요. 예. 차은택 씨를 통해서 특히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문화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예. 네. 이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아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근데 됩니다. 뭐 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블랙리스트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화이트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 단체의 지원을 이렇게 독려하고 또 그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를 하고 한 그런 정황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란 것이 조윤선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화계 지원 배제자 명단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적극 지원 대상 명단이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죠. 네. 결국 그 문화계에서 좌파가 지나치게 많으니까 우파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결국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기조가 결국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적극적으로 배제할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리스트가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는 나오는데 이 화이트리스트의 물증은 아직까지 나왔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까지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화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표현의 자유를 30년 예. 동안 넘게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예. 정말 헌법 위반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의 소환을 통해서 결국에는 윗선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 대통령 측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건은 사실상 헌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네. 예.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 대가성 여부라든가 상당히 판단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정했고 더군다나 예술인들을 직접적으로
그것도 뭐 수십 명이 아니라 네. 10,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직접적으로 배제한 그런 사실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사안이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청와대라든가 또 박 대통령 측에서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다라고 네네.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특히 박 대통령의 직접 이야기 중에 그런 이 기억이 없다. 그리고 특히 좋은 쪽의 뭐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그런 예.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당시 지시를 받고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장관들, 유준용 전 장관, 네. 김동적 전 장관 이런 분들의 얘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요한 겁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이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챙기고 관리하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안이 만일의 경우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여기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 헌재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네.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지금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그 문화체육부에 있는 이 그 뭐 고위 측이 지금 이 5개 정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단체 대상을 그 정경영 측에 제시를 했더니만 예. 그 중에 우리가 다는 못하고 3개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정도까지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네. 그와 같은 것이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간접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조사를 할 것 같고 네. 유진영 전 장관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따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 지금 그 반면에 나는 그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것은 결국 그 유진정 전 장관의 그 진술에 비추어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이 좀 구구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기존의 어떤 그 진술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들이대면서 오늘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과연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계속 모르쇠로 이렇게 일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네.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의 수사 상황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형사 재판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